네, 볼리TV 성욱입니다. 대한민국이 9년 만에 월드컵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9년여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와, 그것도 정말 오래됐네. 2012년에 우리가 카타르 원정, 카타르한테 4대1인가요? 네, 이렇게 대승을 한 뒤로 무려 9번이나 우리가 원정 가서 승리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정 3연패를 했었죠. 그때 이란, 중국, 카타르 이렇게 3연패를 했죠. 그때 참 우리 월드컵 본선 못 나가는 줄 알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어떤 암흑기를 넘어서 벤투 감독이 이란 원정에서는 비겼었지만 이번 이라크 원정 중립지역에서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라크 원정에서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3대0이라는 스코어도 스코어입니다만 스코어 이상의 어떤 만족감을 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랍에미리트전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경기 내용이나 뭐 재미로만 보자면 아마 저는 팬의 있고 없고 차이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그 팬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아랍에미리트전 때는 정말 신명나게 뛰면서 아주 신나는 그런 경기들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골이 없었다는 거죠. 예. 필드골이 없이 황희찬 선수의 우리가 PK골로 간신히 승리를 했었는데 축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골입니다. 이겼고 골도 많이 터뜨렸고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반에만 455개인가 패스를 했어요. 한 경기에 400개 넘게 패스를 못하는 팀도 허다합니다. 우리도 앞선 5경기에서는 매 경기 500개대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450개를 넘게 했고 또 후반전까지 다 해서 우리 거의 한 700개 정도의 패스, 상대 진영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전진 패스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볼을 점유를 할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3대0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대표팀이 늘 아시아의 어떤 우리보다 약한 팀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하고 그 많은 패스가 성공률이 90%에 도달했던 이런 시대는 흔치 않았었고요. 우리가 약팀을 만났을 때 늘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번에 뺏겨서 역습당해가지고 털려서 한 골 먹고 지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 벤투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번 대표팀의 어떤 퀄리티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점유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공격을 계속 많이 시도를 할 때는 후방에서 한 번에 길게 반대쪽으로 찢어주는 이런 연결들을 통해서 사이드를 지배를 한 다음에 뭐 크로스 연결이다거나 아니면 중앙 쪽으로 돌려서 중거리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패턴.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진 패스를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잠그고 있으니까 약간 멀찍이 뭐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가로로 돌리고 뭐 이러다가 잘려가지고 역습 속공 당해가지고 골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굉장히 짧은 패스로 돌고 또 볼을 가진 선수 근처에 우리 선수를 서로 접근을 해주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 채로 계속 볼을 소유를 하고 또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이런 과정들 굉장히 탄탄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대표팀이 벤투호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실점도 하지 않은 채로 승리까지 거머쥐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라크전 지난 아랍에미리트전하고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고요.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황희찬 그리고 이번에 4-1-4-1이었죠. 정우영 선수가 포백 앞에 혼자 있고 그 앞쪽에 이재성과 황인범 선수가 있었는데 지난 경기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이재성 선수가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이재성이 좀 더 위쪽에 있었고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정우영하고 공격진 사이에서 이제 볼을 배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그래가지고 탈압박한 장면도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했고 그것은 이재성 선수 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성이 내려가고 그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를 좀 끌어주고 볼터치를 많이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라크가 이런 부분에 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특히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미드필드와 또 윙어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에 대한 어떤 대비를 아드보카트 감독이 좀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왼쪽 측면에 있는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그 라인을 따라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김진수 선수가 그 하프스페이스 공간 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공격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눈에 띄지 않는 소소한 범위 내에서 끊임없는 변주를 시도하면서
포맷은 똑같습니다만 작은 어떤 부분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상대 수비진들을 좀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골을 좀 이른 시간에 만들어내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었던 이번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조규성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규성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조규성 선수는 박스 안쪽에서 좀 더 경합을 해주는 선수라는 거죠. 황의조 선수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횡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 그러니까 박스 바깥에 있다가 볼이 들어가는 순간에 침투하는 장면들이 좀 많다고 한다면 조규성 선수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진들을 계속 그 접촉을 하면서 끌고 다닌다는 거죠. 상대 수비진들이 본인에게 계속 몸싸움을 걸어올 수 있게끔 그 너무 박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계속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수비진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윙어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조금씩 더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2선에 있는 선수들과 풀백들까지 그 2선, 3선 사이로 올라와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조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효과를 잘 보고 있지 않았나. 황의조 대신에 조규성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물론 팬들께서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표팀이 벤투 감독 빌드업을 중시하는 축구가 이제 꽃을 필 무렵에 여러 가지가 맞아가지고 더 이번 달에 효과가 난 것이지 이게 꼭 황의조가 아니라 조규성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번 두 경기만으로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전 지난 경기하고 다르게 지난 경기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뛸 때는 본인이 정말 압도적인 의욕을 보여줬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동료들에게 좀 더 공간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덜 뛰면서 동료들이 연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면이 바로 두 번째 골하고 세 번째 골 장면이었죠.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 그 역습 올라가는 장면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변속 기어를 넣으면서 수비수를 제쳐버렸어요. 1대1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스피드를 죽이는 것 같이 있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한 명을 벗겨냈고 아무튼 그렇게 올라가서 본인이 해결을 하기보다는 뭐 정우영 거쳐가 조규성에 가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었고 또 세 번째 골 과정에서는 정말 거기서 슈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황희찬 내주고 황희찬이 다시 정우영한테 주면서 아주 완벽한 빌드업 골이 나왔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기장에서 제가 2011년 1월 달에 아시안컵 중계를 했었는데 인도전 조별리그 마지막 인도전 했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하프타임에 기성용 선수 대신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A매치 데뷔골을 그 경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의 A매치 데뷔골을 또 좀 만들어 준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막 의욕적으로 막 이제 투입된 아주 어린 이런 선수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앞으로 10년 전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이 정우영 선수의 데뷔골 장면을 그런 흐뭇한 느낌으로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현재 AI 평점 매기는 소파스코어에서 매긴 평점을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8.0 근데 최고 평점을 줬고요. 그 다음이 정우영 선수 7.6점 나머지 뭐 7점 다 넘었고 권경원 선수한테 평점을 좀 낮게 줬네요. 이용 선수한테도 그렇고 자 지금 벤투호가 거두고 있는 승리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팀골들이 많다는 거예요. 팀으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찬스들 그리고 벗어나는 위기들 만들어내는 골들 이런 거 그 중심에서 저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많이 아파하고 막 그리워하고 이랬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지금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무르익은 농익은 장들을 보여주면서 벤투호의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4-2-3-1처럼 여기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만 4-1-4-1이었죠. 실제 포맷은 정우영 선수가 포백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정우영 선수가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양쪽에 이용이나 김진수가 전진을 하면서 김민재와 권경원 사이에 정우영이 내려가서 사실상 3백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볼을 또 배급을 해주고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어려운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 이재성 이 두 선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렸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넣는 선수고 이 두 선수의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로 팀이 운영이 될 수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역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우영 선수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 팬들이 많이 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이번 경기 정우영 선수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볼터치 109번 했고요. 패스 시도 101번에서 성공 97회, 패스 성공이 96%, 롱볼 시도 10번 해가지고 8번 성공, 키패스 1번,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인터셉트 2번, 태클 성공 1번, 네, 이렇게. 그 다음은 조규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규성 선수 히트맵 보시면은 최전방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을 많이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규성 선수는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히트맵이고요. 조규성 선수에게서 중요한 수치는 이거죠. 이 듀엘이라는 게 경합 상황인데 6번 경합을 해서 4번 볼을 따냈고 공중볼 싸움에서도 5번 싸워가지고 3번을 따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의 또 다른 소득은 이렇게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또 후반 막판에 투입을 하면서 어쨌든 최종 예선에 각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죠. 단순히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 이상의 막판에 나와서 이 선수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 좀 더 활발함을 불어넣으면서 또 이라크가 막판에 좀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걸 꺾을 수 있는 전술적인 선택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또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유의미한 교체 투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현재 순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도 또 오늘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5승 1무 무패로 승점 16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4승 2무 무패입니다. 승점 14점 2위인데 3위인 아랍에미리트하고 승점 차가 지금 8점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 7차전을 이기면 승점이 17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승점을 많이 쌓지 못 3위가 되는 팀이 승점을 많이 쌓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7차전, 8차전 정도에서도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죠.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비조입니다. 비조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베트남한테 승리를 했고요. 일본이 오만 원정을 가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토 주니어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게 재밌는 게 호주가 또 중국이랑 비겼습니다. 비조에서 오늘. 만약에 호주가 중국을 잡았다면 호주가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럼 13점이니까. 근데 호주가 중국이랑 비겨버리고 일본이 오만을 잡으면서 일본이 지금 2위로 또 올라가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우디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 호주, 오만이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이렇게 되면서 지금 베트남은 전패고요. 중국, 오만, 중국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4경기 다 이기면은 얘네도 17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다음 일정은 1월 27일에 레바논 원정 경기고요. 2월 1일에 시리아 원정 경기입니다. 둘 다 원정 경기라서 쉽지는 않은 일정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한 1승 1무 정도만 거두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뒤에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 홈 경기, 아랍에미리트 원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2월 1일 날 내는 시리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경기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속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빠.